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 연구소 진행의 신지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요. 건보료 인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부동산 날씨부터 점검하시죠.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6억 원 이하 주택만 받던 비과세 혜택을 6억 원 초과 주택에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소폭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0.05% 상승,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4%와 0.03%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자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등 이미 도입된 규제에 내년에도 새로운 제도와 법들이 시행 대기 중이어서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7557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은 항상 행복부동산 연구소를 더욱 알차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챙겨봐야 될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건보료 인하 같은 혜택은 물론이고요.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톡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기로 했었는데 지금 세입자 보호 방안인 전월세 상한제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오늘 부동산 뉴스에 나왔던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들, 이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지금 발표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 그래서 건보료라든지 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들을 이제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들까지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발표가 돼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발표가 조만간 될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항상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톡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단지의 인프라를 다각도로 재정비하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지만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성공 사례가 좀 많다고요?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자면은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이드 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했던 부분들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 택지를 만들m에 따라서 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차익들을 노리는 도시 팽창형 신도시 위주의 개발 호재들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도시가 축소되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m에 따라서 도시 안쪽에 공동화되는 지역들에 대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 호재로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지금 오늘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와 괴를 같이 해서 지금까지는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의 인기들이 굉장히 많아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모델인 수익형 부동산들에 대한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화두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이드 톡 시간에는요, 그 중에 하나인 도시 재생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해외 사례 중에서 아주 잘 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 한 걸음 앞서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부동산 가이드 톡입니다. 뜨는 뉴스를 알면 뜨는 부동산이 보인다. 이슈로 보는 부동산 전망.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선정한 이 주의 이슈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이드 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톡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도시 재생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가이드 톡 시간에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내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도시재생 사업의 의의는요,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보면 우리나라형, 대한민국형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무분별하게 도시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만들므로 인해서 서울이 굉장히 팽창되고 그 팽창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까지 거의 도시화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대는 계속 좋아져서 이 출생률을 감소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의 목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출산율은 계속해서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게 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신도시 위주로 도시가 새로 만들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의 오래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개발되었던 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후되게 되고요, 도로 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낙후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인구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인프라가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동을 하기 전에 있는 도시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내부에는 아무래도 인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된 그런 지역들을 부동산에서요, 그대로 놓고 보면은 입지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대체지로 다른 지역들이 개발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에 반대로 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다시 할 수 있다면은 인구들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구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세태화하는 그런 도시들의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주거 기능이라든지 또는 교육 기능이라든지 편의시설 기능이라든지 업무 기능을 다시 도입하고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이 지역들을, 공동화된 지역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에 인구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저는 서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낙후된 지역이 좀 많아졌는데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도시재생을 살펴보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도시재생의 기반들을 어떻게 닦아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기획이라는 이 안에 보면은요, 대충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은요,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고려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획기적인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맞춤형 정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나 그리고 편의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개발 방식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그 안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왜냐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주민들의 재산권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할 때 가장 쉬운 것들이 국가의 토지를 풀어서 택지 개발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개발을 하고 그곳을 신도시라고 이름 붙이는 도시의 팽창 정책들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도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 부분을 개발을 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단기적이고 물리적 성과보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을 가시화시켰던 것들을 너무 급박하게 이루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게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투자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이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들을 할 때는 그것은 도시 전체에, 서울 전체에 주민의 이익이라든지 전체 도시의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후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형 도시 재생의 방향의 모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5가지 권역을 나눠서요, 5가지 권역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같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동부권
이렇게 5가지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의 도심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도시 정책 재생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창조 문화 산업의 특화 및 양호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 전략을 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나 물레동 일대에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의 혁신을 통해서 신성장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서 주민 생활의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 재생의 정책을 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 4구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도시 재생을 쓰지 않더라도 개발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잡아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궁금해집니다.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이 해외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방하고 본뜨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정책도 서구의 우리보다 훨씬 더 도시화를 먼저 진행시켰던 서구의 선진국의 모델들을 많이 차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런던의 도크랜드입니다. 런던의 도크랜드는요,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요, 쓰러진 항구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영국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투자들은 민간 유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민간 자본이 78%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이제 도시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도시 재생이 진행되기 전 사진과 후의 사진을 극명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런던의 도크랜드는 이런 이제 공동화 현상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런던 중에서도 지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스페인의 빌바오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빌바오시는요, 20세기 초기까지는 공업도시였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런 도시들의 폐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1991년에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이라는 재생 추진 협회를 정부에서 구성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버려진 도시들에 대해서 상징 문화시설,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문화에 대해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그런 좋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된 그런 이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뉴욕 하일랜드 파크인데요. 이 뉴욕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좀 오래된 고가 화물 철도를 다시 재생해서 이 부분을 공원화시켰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도시재생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21세기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도 가장 지가가 비싼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이제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한국형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재생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 재생 사업은 아무래도 각 국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팽창과 쇠퇴는 도시의 숙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도시가 축소되었을 때 그것이 스마트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이 이끌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은요. 있는 것에서 다시 있는 것으로 새로운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까 해외 사례들처럼 도시의 공동화가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도 도심에 굉장히 높은 집가를 유지하면서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형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아예 도시가 공동화된 이후에 다시 인구를 집약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유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해외 사례와는 다르게 주민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는 변하기 마련이고요. 도시 재생 사업 익숙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벌써 겨울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투자 계획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네, 5300 상담소가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1661-5300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7557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